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대통령 선거판이 아주 국내외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정박해 있던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해역을 향해서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과 만난 트럼프는 아마도 중국에 대해서 북한을 저대로 두면 안 된다. 만약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혼자서라도 뭘 해보겠다. 이렇게 아주 강한 통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주 이 여론조사가 한번 발표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어제 발표된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4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신뢰도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대통령 오자 대결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6.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32.7%, 그 차이는 4.1%포인트이므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6.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8%,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5%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 모른다 또는 무응답이 약 20%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번 선거가 과거와 다른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차이보다는 연령 차이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19세에서 29세 사이, 그리고 30대, 40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안철수 후보가 2위입니다. 그런데 50대부터 이게 역전이 됩니다. 50대에서는 문재인 후보 25.2%, 안철수 43.8%, 60대 이상에서는 문재인 후보 11.3%인데 안철수 후보가 그 5배인 53.3%입니다. 5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세대, 위의 세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1945년생이니까 노년층에 속합니다만은 우리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망치는 나라를 노인이 구한다. 그런 나라가 위대하다. 로마의 어느 철학자가 했다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정도를 넘어서 이 세대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동서 차이, 즉 호남과 영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됐습니다. 광주, 전라도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38%, 안철수 후보가 41.7%로 비슷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8%, 문재인 후보가 22.8%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문재인 후보 32%, 안철수 28.5%. 그러니까 지역 차이는 과거 수십 년 동안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그 차이가 아주 완화된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흥미롭게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첫째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50대 이상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흔히 우리가 50대 이상이라고 하면은 보수층이라고 합니다. 이 보수층은 나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좌파적 성향, 반골적 성향, 저항적 성향을 띠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이 세상을 긍정하게 되고 특히 국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법치를 수호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니까 나이 들면은 자연히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층은 원래 안철수 후보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열흘 전부터 여론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 50대 이상에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리기 시작을 함으로써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넘어서 이제는 다자 대결에서도 1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수의 선택입니다. 보수가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불호를 떠나서 현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우파 세력이 왜 안철수 후보를 띄우느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신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고 전략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보수 세력의 본거지라고 할까요? 역대 보수적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이 대구 경북 흔히 TK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안철수 지지 38%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료는 한국갤럽이 지난 4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안철수 지지 38%, 문재인 후보 지지 15%, 유승민 후보는 바로 이 대구 출신입니다. 유승민 후보 지지 15%, 홍준표 지지 14%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보수의 본거지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문재인 지지 41%, 안철수 지지 25%, 유승민 지지 4%, 홍준표 1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0대 이상에 가면은 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지지가 47%, 홍준표 20%, 문재인 16%, 유승민 3%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계층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가 42%입니다. 홍준표 지지는 그 반인 22%입니다. 문재인 지지는 17%, 유승민은 5%입니다. 즉 보수층이 대거 안철수 후보 지지로 바뀌었다, 돌았다 하는 것이 이 여론조사의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수 세력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두 세력은 강성 귀족 노조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라고 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강성 노조, 사회의 좌편향을 이끄는 정교조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지만은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보수 우파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또 법치의 기준으로 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며칠 전에는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광주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불리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이것은 재창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창을 해야 된다. 모두가 다 불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하는 움직임이 야당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성춘 보훈처장은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노래의 만들어진 과정이라든지 작사 작곡한 사람의 인륜적 성향으로 봐서
국가지정국으로는 할 수가 없다. 더구나 애국가도 국가지정국이 아니다 하면서 막아왔던 것인데, 홍준표 후보는 정부 공식 기념국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또 보수층에서 보면은 그렇게 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선거판이 되면은 후보들은 각자의 계산에 따라서 과거의 자기의 입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거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기존 생각을 바꾸는 것을 꼭 변심한다든지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선거라는 이 현실 속에서 적응하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없었더라면은 안철수 후보가 과연 국민의당의 당론인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거둬들이고 사드 배치 찬성이라는 확실한 입장을 세웠을까, 저는 의문이 됩니다. 역시 선거가 있으니까 보수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도 국가 간 약속이므로 이것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말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이 선거는 이처럼 어떤 후보나 정치 집단이나 정당의 생각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인기주의적으로 바꿔서 나라에 부담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과정에서 이제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미 보수 세력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안철수 후보 지지로 넘어감으로써 당초 목표로 했던 선명한 보수 우파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이라든지 나라를 걱정하는 이 애국 시민들은 어떤 태도로 이 선거에 임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투표장에 다 나가야 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자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투표율을 높이자, 투표장에 다 나가자. 그리하여 보수 우파는 투표율을 100%로 만들자 하는 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선일보 오늘 조사를 보면은 투표율에 대한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번에 투표장에 나가겠다고 벼르는 사람들이 91.7%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를 2012년에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투표 의향이죠.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82.1%로 매우 낮습니다. 아마 절망을 했든지 이 보수 우파 후보가 별로 오르지 않으니까 좌절한 탓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투표장에 꼭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나가는 비율은 이 91.7%나 82.1%보다는 훨씬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투표 의사가 문재인 지지자의 투표 의사보다 10%포인트나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는 있지만 탄핵감도 아니고 구속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울분과 억울함을 투표장에 가서 풀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판은 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첫째, 60일 선거입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선거판의 이 여론조사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도 최근 한 보름의 일 아니겠습니까? 보름 사이에 4등 하던 분이 갑자기 올라가서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60일 선거, 이 졸속 선거의 예정되었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는 12월 19일 치러져야 정상이다. 이것을 무리하게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60일 선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선거판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고 당선된 사람은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직무에 임해야 되니까 얼마나 혼란이 있겠느냐. 미리 다음 내각을 구성할 여유도 없고, 그렇다면은 적당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탄핵은 기각되었어야 한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기대와는 달리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이렇게 60일 동안의 뒤죽박죽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판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밀려 나온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아니죠. 구속영장은 이것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구속영장이 유죄다, 무죄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든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는 사람으로 추정해야 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 그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인데,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광우병 난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도망을 다니다가 조계사에 들어가서 한 4개월 동안 피신했다가 다시 나와서는 또 잠적했다가 촛불 시위에 이번에 나타나서 그게 주도단체의 무슨 간부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니, 9년 동안 달아나던 사람, 또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또 달아난 사람, 이 사람이 구속 사유가 없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구속되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처럼 도주할 염려가 있습니까? 또 한 사람, 삼성전자의 실질적 리더인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도 문제가 많죠. 이분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 최대의 기업인,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삼성전자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국가와 국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무슨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종북 좌익 세력과 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 이 세 사람을 감옥에 넣어놓고 치러지는 이 선거야말로 근본적으로 운동장이 기울었습니다. 기운 상태에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유권자들은 배전의 노력으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니까 투표를 잘해가지고 선거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야 된다, 석방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우리는 줄기차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법치에도 맞고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세 가지 구호를 저는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모두 다 투표장에 나가자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마지막에는 무슨 주장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야 될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표를 한 군데 몰아야 됩니다. 표라는 것은 분산되면 힘이 없습니다. 표는 한 군데 모일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판에서 누구한테 표를 몰아줄 것이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아마 가면은 그 선택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가능 시일이 투표 일주일 전일 겁니다. 그때 공개되는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할 거냐? 우리의 목표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이, 또는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세력이, 또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세력이, 또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세력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는 걸 목표로 할 거냐. 이 두 개의 목표를 놓고 그때 합리적 선택, 이성적 선택을 하면서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의 선거 전략 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은 박 대통령 억울하다. 박 대통령 억울하다. 투표장에 다 나가자. 투표장에 다 나가자. 대한민국 지켜내자. 이것이 세 마디입니다. 박 대통령 억울하다. 대한민국 지켜내자. 투표장에 다 나가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박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투표장에 나가야 될 동기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특히 기성세대의 투표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 공동체의 적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 억울하다. 대한민국 지켜내자. 투표장에 다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